KGS 2022년 보험학술 발표회 초청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초청 강연의 좌장은 우리 학교 국제전담이사이신 이종섭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코로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한국과학기술원의 권태혁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카이스트의 권태혁입니다. 말뚝기초 중심으로 DFS를 위한 지방공학의 선도 업무와 LLPP 사례 적용에 대해서 삼성물산 조천환 박사님이 추천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조천환 박사님은 한양대학에서 학위를 하셨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우리 학회 기초기술위원회 위원장, 사업전담이사, 부회장 등 왕성한 활동을 하셨고 말뚝기초에 관한 여러 권의 저서를 낸 등 학술 활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오늘 김수일 기념상 기술 부분을 수상하셨습니다. 조천환 박사님께 환영의 박수로 강연을 청하겠습니다. 네, 조천환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성물산의 조천환입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초청해 주신 그 회장님과 그리고 이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그 DFS를 위한 지방공학의 선도 업무와 LLP 사례 적용입니다.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안전과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So last year, 213 people died on our roads. What do you think would be a more acceptable number? Acceptable? 70 maybe? Probably 70. Can you send 70? Actually, this is what 70 people looks like. It's my family. So now, what do you think would be a more acceptable number? 0. 0. 네, 요즘 안전 문제가 부쩍 우리 주위에 가까이 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호주 빅토리아주 TAC에서 작성을 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안전에 대한 무뎌진 마인드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 않나 해서 완픽해 보았습니다. DFS가 좀 생소할 것도 같은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DFS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잘 알고 계신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언젠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생소한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DFS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의미합니다. CDM, SID, PTD는 각각 영국, 호주, 미국의 DFS 제도를 말합니다. HOC는 하이러키 오브 컨트롤로 NIOC, 미국 안전보건연구소에서 강조하고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말합니다. SPPA, SSB, SSG는 특허공법이나 특수한 장비를 말하는데요. 이건 강의 내용 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사망 만인율이 자주 나오는데 10,000명당 사망자 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어들 중에서 HOC를 기억을 해두시면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사고자료 통계 분석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DFS의 개선과 우리 지방공학이 해야 할 역할, 그 다음에 사례 적용,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국가별 전체 산업 사망률 추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국의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사망률은 빨간 선입니다. 사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크고 특히 2018년도 마지막 연도를 비교해 보면 이때 사망 만인율이 0.51로 0.03인 현재 수위를 지키고 있는 영국에 비해 17배, 무려 약 20배 수준 차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국내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장표는 국내 업종별 사망률 추이입니다. 맨 아래 파란색은 전체 업종으로 이전 장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제조업을 한번 보시죠. 녹색입니다. 건설업과 2010년도에 크로스를 한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평균치에 수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건설업이죠. 들쭉날쭉하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2020년도에 와서는 사망 만인율이 2.0이어서 우리나라 평균치에 무려 4배가 되는 우려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2020년도 국내 업종별 사망사고 분포입니다. 20년도에 전체 업무사고 사망자는 882명입니다. 이 중에서 건설업 사망자가 458명이고 가장 많죠, 업종 중에서. 비율은 52%로 우리나라 건설업의 안전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업의 안전이 심각한데 원래 우리 건설업의 목적은 어땠을까 하고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은 우리 건설업의 목적은 인류의 안전을 보장 이런 말이 들어있고 두산백과에 보면은 시민 생활의 안전 확보, 건설산업법에 보면 국민 생활 안전의 이바지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건설의 목적은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은 어떤가요? 이 우리의 원래 목적과 다르고 앞에 그 통계 분석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다른 산업에서 이미 민폐를 끼치기 시작했고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이 건설업 자체 비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파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건설업 안전에서 그럼 집안 분야는 어떨까요? 왼쪽 그림은 공정별 사고 위험 발생 요소를 21년도치를 통계를 낸 것입니다. 가장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정이 가시설입니다. 그 다음으로 집안 관련 공정이 24%를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집안 분야도 우리 건설업 안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내 건설업 안전에 취약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왼쪽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오시에서 강조하는 HOC입니다. 안전 효과는 제거, 대체, 제어, 통제, PP 이런 순서대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안전 활동을 보게 되면 이 효과가 아주 작은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통제, 감독, PP 관리, 공도구 이런 것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국내 안전 관련 논문을 제가 한번 여러 개 뒤져봤는데 설계 원인이라든가 기술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설계 시에 안전 검토를 하는 경우는 5%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국내 안전이 취약한 원인은 이 효과가 가장 작은 시공 단계 유지의 대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외 안전 활동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의 경우 224명의 사망 사고를 분석한 결과 42% 정도가 설계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도 사망 사고의 60%는
설계 단계의 의사결정에 기인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안전을 위해서는 설계와 같은 프로젝트의 앞단에서 리스크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자인 포 세이프티 DFS입니다. 이 장 DFS의 개선과 그러면은 이 개선을 통해서 지방공학회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DFS 정의입니다. DFS 정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공 중에 위험 요소를 사전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제거, 저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DFS는 시공뿐만 아니라 이 설계를 통해서 건설공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국내 DFS 제도는 2016년도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설 재해의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공공사의 1, 2종 시설물 등 주로 대형 구조물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흐름은 보면은 설계자가 설계 안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주청에 내면은 국토안전관리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이죠. 그래서 검토를 하고 발주청에 승인을 하면은 이게 시공자한테 돌아와서 시공자는 다시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시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도화한 DFS입니다. 그러면 외국의 DFS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국이 1994년도에 CDM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에 미국이 PTD를, 2012년도에는 호주가 SID를, 2016년도에는 싱가포르이 우리와 같은 이름으로 DFS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DFS의 적용 대상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 공사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공사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시 단계를 보면은 또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프로젝트 착수 단계부터 DFS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영국입니다. 영국이 가장 먼저 DFS를 했고 효과도 가장 크고 이미 앞에 통계 분석을 보신 것처럼 지속 수위를 지키고 있고 뛰어난 건설업의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 DFS 도입 이후에 영국과 한국의 사망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 그림에서처럼 영국의 사망률은 1994년 CDM 도입 이후에 점차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도에는 사망 완이율이 0.13을 기록을 하고 있죠. 반면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DFS를 도입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증가합니다. 오히려 증가해서 2020년도에 사망 완이율 2.0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영국과 한국의 두 나라의 사망 완이율을 한 그래프에 오른쪽 그래프에 도시를 해봤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을 보시면 되는데 그 수준 차를 실감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영국과 한국의 그 DFS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한번 두 나라의 DFS를 한번 뜯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 영국과 한국의 DFS 제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우리의 문제점들을 한번 도출을 해봤습니다. DFS에서 적용 범위는 한국의 경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청, 발주, 공공공사의 1, 2종 시설물 등 주로 대규모 중요 구조물 위주로 돼 있죠. 영국은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규모 공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사가 적용 범위가 됩니다. 시행 단계를 보면은 우리는 설계 80% 정도 실시 설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영국은 프로젝트가 착수되자마자 시작을 합니다.
다만 다르다는 거는 영국은 시작되자마자 발주처가 주도로 해가지고 프로젝트 전 과정을 관할을 하고 있는 게 다릅니다. 주관자의 책임은 우리 건기법을 뜯어봐도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 주관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식 정도라든가 전문가도 크게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표 오른쪽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오른쪽에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개선점의 항목은 적용 범위, 실시 단계, 참여자와 주도자의 역할, 발주처의 R&R, DFS의 인식과 전문가의 양성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발주처의 R&R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DFS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구독 DFS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변경이 따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듯이 제도 변경을 하려면은 지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 현황을 고려할 때 별도로 DFS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DFS 활성화를 위한 LLP 사례의 공유입니다. 짐버스키에 의하면은 왼쪽 그림입니다. 안전 효과는 프로젝트의 앞단으로 갈수록 효과가 크고 비용은 작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정설로 안전 쪽에서는 돼 있습니다. 결국 설계 단계에서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걸 DFS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시행된 DFS는 LL이든 BP든 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그 자료는 기술자들에게 공유되고 수평 전개가 계속돼야만 이 DFS가 활성화되고 시너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본 장표는 전형적인 빌딩 공사의 마스터 스케줄을 보고 계십니다. 왼쪽 열에서 보시면은 일단 공사가 시작돼서 준비가 끝나면은 지방 공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시운전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집안 관련 공사는 전체 시공의 대부분 선행 작업이자 크리티컬 패스이어서 프로젝트의 성패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이 집안 관련 공정을 잘 다뤄서 프로젝트를 잘 성공한 PM도 많이 봤고 반대의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이 집안 관련 공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스터 스케줄의 그 내용을 도식화해 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시공 업무는 대략 집안 공정, 골조, M&E 마감 공사, 뭐 시운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집안 공정에서 DFS를 하게 되면 골조 이하 M&E 마감 시운전에서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 역시 골조에서 DFS를 하게 되면 M&E든 그 이하에서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도식화한 것이 왼쪽의 그래프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집안 공정이 짐머스키 커브의 앞단에서 HOC 도표의 윗단에서 DFS를 실시하면 안전에 크나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안공학이 해야 할 선도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부터는 이 집안공정이 DFS를 한 사례들을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3장 들어가기 전에 뭐 간단한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없으시면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3장 DFS의 LLBP 사례 적용은 총 6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부 말뚝에 대한 사례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일을 하면서 이 말을 읽어보고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사례 1, 스마트 항타 관입 측정기의 사용입니다. 본 사례는 프로젝트의 시공 단계입니다. 그리고 HOC의 제거 엘리미네이션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뭐 느끼신 게 있나요? 뭐 작업 반장님의 선글라스가 멋있다든가 PPE가 훌륭하다든가. 저는 얼마 전에 IT 전문가하고 이 연구 관련해 가지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가서 그분과 함께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니 21세기에도 저런 작업을 합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참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요번에야말로 이 작업을 일리미네이션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이 기존 방법의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탁이 근접해서 이 자료를 얻다 보니 아래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인접 측정 시 이 진동에 의해서 또는 수작업으로 인하기 때문에 측정 데이터의 품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록지의 분실, 조작, 재정리 등 측정 기록지의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각 항목에 대한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현장에 이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의 지금 말씀드린 안전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SPPA 스마트 파일 페네트레이션 어널라이저를 개발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PPA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SPPA는 스마트폰 앱으로 말뚝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고 영상 분석으로 관입량을 계산해서 항타 직후에 관입량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SPPA는 아래 그림 중간에 있는 것처럼 관입량 그래프를 포함한 PDF 형태의 기록지를 저장하고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치를 세팅을 하고요. 말뚝에 접착제를 도포를 한 다음에 QR코드가 붙어있는 용지를 부착을 하고 카메라를 맞춰서 앱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사례 1의 교훈입니다. 앞에서 빠진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PPA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격지에서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시간대에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DFS 관련해서는 사실 본 시스템의 원천 기술은 15년 전에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동안 여러 번 그렇게 그 현장에 적용하려고 했지만은 안 되다가 최근에서야 저희 모든 현장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저희 회사뿐이 아니라 다른 현장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사하기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말뚝 기초공법의 변경입니다. 본 사례는 프로젝트의 시공 단계이고 HOC의 대체 서브스티튜션입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좌우측과 가운데가 기초공법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우측은 보드 파일로 현재 일반적인 공법이고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공법입니다. 중앙부의 코어부는 SSP 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허 공법이고 공기가 길고 좌우측과의 간섭 등이 우려가 됐습니다. 더욱이 이 코어부는 CP여서 공기 관리가 중요해서 SSP로는 곤란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단계부터 문제를 예상하고 아예 설계 변경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하자마자 변경을 시도를 했습니다. 본 장표는 보드 파일 공법에 대한 상세인데요. 너무 익숙한 공법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이 SSP 공법입니다. 스크류 스틸 파일이라고 하죠. 이 SSP 공법은 자칭 잔토가 발생하지 않고 지하수가 오염 방지를 막고 저소음 저진동이며 재사용이 가능, 리사이클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칭 친환경 공법이며 차세대 공법으로 일본에서 개발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공법입니다. 아래 그림은 시공 순서를 나타내는데 이 그림에서처럼 시공 순서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상상하시기를 올케이신 공법 비슷한 내용을 상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SSP 공법의 단점은 특허 공법으로 이 자재, 장비, 인력 등 시공 전반을 전문사에다가 의존해야 된다라는 게 문제고, 또한 시공비가 고가이고 이 카르텔과 같은 협회를 통해서 배타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공법을 선정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공법 변경에 대한 비교 검토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줄에 보면 타입 A, 타입 B가 있는데 이 타입 A, 타입 B는 SSP 직경 800을 BPD 1500으로 바꾼 거죠. 그 내용에 보면은 수량이 23544에서 20274로 바뀌었으니 수량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감소는 했죠. 공기는 162에서 121로 줄어들었으니 비교적 효과가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오른쪽 비교 부분에 하이라이트된 부분입니다. 이 BP 공법은 원안인 SSP에 비해서 공사비는 약 60%가 절감이 됐고 공기는 CP로 환산해서 한 40일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효과는 이 기초공 해당 공정의 성과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속 공정의 여유 공기라는 커다란 베니핏을 줘서 안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의 교훈입니다. 기초공법을 선정할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지의 자재, 장비, 인력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 더욱이 로컬 프랙티스를 우선하고 특허 공법이 있을 때는 세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SSP 공법은 친환경 공법으로 차세대 공법의 의미가 있지만 시공비가 고가이고 적용 시 배타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선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항타 공식의 적용 오류입니다. 본 사례는 설계 단계고요. 테스트 파일입니다. 설계 단계고 HOC의 제어 엔지니어링입니다. 설계 조건은 PHC 500 본당 200톤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시공 조건은 9톤 유압 뱃모로 직항타를 했고요. 하일리 공식에 따라서 유도된 항타 시공 관리 기준 2mm를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건의 이슈는 이 설계 깊이보다 20m를 더 관입을 했는데도 시공 관리 기준이 미달하고 그때 관입 깊이의 N값이 100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대략 기초를 하시는 분들은 이유를 짐작을 이미 하시고 계실 겁니다.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현장에서 받은 동지아 시험의 요약표인데요. 이 작은 표 안에 모든 현장의 문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표의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베타 부분을 보시게 되면 말뚝 손상의 우려가 있고 안전율 부분을 보시게 되면 부분적으로 지지력이 부족하고 해마 성능의 이상, 아래 표에서 지지력 성분의 차이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EOID 미실시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추가 간입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슈의 원인은 제일 큰 원인은 항타 공식에 적용해 있고 또한 동지아 시험의 신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설계 조건과 똑같이 테스트 파일 한 번 더 했습니다. 뭐 이미 저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게 필요해서 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을 한 결과 왼쪽 그림에서처럼 본 현장은 셋업 효과가 유력하게 나타나는 현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표에서처럼 동지아나 정지아나 모두 설계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설계도 문제가 없고 시공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감독 측에서 하일리 공식을 계속 사용하기를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하일리 공식을 수정을 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일리 공식의 문제는 에너지 차이라든가 셋업 효과의 미적용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테스트 파일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개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맞춤형 하일리 공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현장에 적용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의 교훈입니다. 이 항타 공식은 사용을 지양해야 된다. 굳이 사용해야겠다면 현장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DFS 관련해서는 테스트 파일 단계에서는 설계 수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물량 감소라든가 품질 확보라든가 공기 절감 같은 이런 시도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DFS를 할 때 테스트 파일을 잘 이용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사례 4입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질문이 있으면 간단한 거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쉬어가는 걸 별로 원치 않으신 것 같네요. 이게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게 참 힘드네요. 그 사례 4는 말뚝 기초의 삭제입니다. 본 사례는 이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이고 HOC에서 다시 제거가 나왔네요. 엘리미네이션입니다. 구조물 기초는 초고강도 600, 본당 280톤을 설계를 했습니다. 슬래브 기초, 기둥 기초를 말씀드린 겁니다. 슬래브 기초인 경우는 뜬 슬래브를 설치를 하고 설계를 하고 스탬프 파일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스탬프 파일인데요. 이 스탬프 파일을 박다 보면 이 파일 공사 시에 많이 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조물이 공기가 촉박해가지고 이 스탬프 파일을 제거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파일들이 스탬프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구조물을 모델링해서 하중을 구한 다음에 위치 지반 정수를 활용해서 기초 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스탬프 파일은 설계 조건에서도 제거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표에서처럼 진열력이 10톤만 받쳐주면은 현재 설계 조건에서 스탬프 파일을 제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해석으로요. 앞서의 해석 결과와 지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구조물, 이 구조물 하나 크기가 600m 바이 200m입니다. 이 전체 구조물 기초부에서 스탬프 파일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이렇게 조닝을 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집안 조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부족해서 이 평판 제하 시험 PLT로 이 조닝한 것에 대한 신뢰도 확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판 제하 시험을 하려다 보니 수량이 너무 많아서 비효율적이고 해서 대체 시험 방법인 흑강성 게이지 SSG 시험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계획을 했습니다. 현장의 진해력 확인입니다. 그 왼쪽 위에 평판 제하 시험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시험으로 뭐 개소당 뭐 반나절 정도 걸리죠. 그 아래의 SSG 시험은 ASTM에 규정된 시험으로 10분 정도면은 현장에서 바로 흙의 강성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PLT를 하고 같은 위치에다가 SSG를 한 다음에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고 좀 보수적으로 관리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전 현장에다가 아주 편하게 빠르게 SSG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사례 4의 교훈입니다. 건축 설계 시의 슬래브는 대부분 뜬 슬래브로 설계합니다. 뜬 슬래브가 뭐냐 하면 집안 반력을 이용하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므로 검토할 가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SSG는 집안의 강성을 직접 바로 간편하게 얻는 시험으로 PLT 시험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SSG를 사용할 때는 대규모 현장에서 이 PLT 시험하고 연계한 다음에 적용할 때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례 5의 무용접 PHC 파일 이음입니다. 본 사례는 시공 단계이고요. HOC의 대체 서브스티튜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말뚝은 15m 이상이 되면 용접 이음을 하게 되죠. 이 용접 이음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이 누전 사고, 그다음에 불티에 의한 화재 사고 등 안전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용접 기능사의 숙련도 또는 날씨에 따라서 품질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타임 말뚝 같은 경우는 이 용접 시간이 꽤 길어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무용접 조립 이음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무용접 PHC 파일 이음 방식의 하나인 TK 공법을 보고 계십니다. 이 TK 공법의 시공 절차는 먼저 파일의 단부의 연결판을 볼트로 연결한 다음에 상하부를 결합을 하고 핀을 넣고 해머로 타벽하면 핀이 삽입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공 장면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일 단부에 볼트로 연결판을 체결합니다. 상하 단부를 연결을 하고 그러면 상하 단부 사이에 동그란 구멍이 생기고 거기다 핀을 집어넣고 해머로 때리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와 같은 무용접 PHC 파일의 이음의 장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문제, 품질 문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제가 그림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현장에 계셨던 분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왼쪽 위의 그림처럼 애매하게 비가 와가지고 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그림처럼 온도가 또 이게 0도 또는 바람이 또 불 때 애매하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라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왼쪽 아래 그림은 용접의 생산성이 하도 떨어져 가지고 3명을 갖다 붙여서 용접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무용접 PHC 파일 이음을 사용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 공사를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장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장점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례 5의 교훈은 대부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사례네요. 그 말뚝 기초의 최적화입니다. 본 사례는 그 프로젝트의 계획 단계고요. 계획 단계에서 프리콘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HOC의 제어 엔지니어링입니다. 구조물은 160층 초고층입니다. 기초 지반은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반은 지하 100m 이하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지반 공사의 이슈는 지하층의 흙막이와 말뚝 기초공의 공기 단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사항은 최적의 기초 공법을 선정하고 공기를 최소화시키고 구조 해성형 설계 정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공법 검토 내용입니다. 이 프리콘 단계에서 구조기술자와 협의를 통해서 현지에서 가용한 각종 기초 공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구조기술자는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구조물과 기초 부분을 스케치를 해서 주면은 제가 받아서 공법을 검토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적용 대상 공법은 현지에서 가용한 바렛 파일과 보드 파일이었습니다.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각각의 사이즈도 검토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표는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 조사에서는 바렛 파일이 유리한 걸로 나타났었는데 실제 상세 검토를 해보니 보드 파일이 더 경제적이고 이 중에서 직경 2.5m가 공기나 시공성에서 유리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 결정된 보드 파일 2.5m를 가지고 상세 검토를 실시를 했습니다. 상세 검토는 파일 배치를 바꿔가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낸 거죠. 방식은 시공 순서별로 모델링을 하고 해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옵션 2에서와 같은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설계로 넘겨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례 6의 교훈을 말씀을 드리면 이 기초의 프리콘 검토는 기초공 자체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니 꼭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리콘 검토할 때는 경험, 사례,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구조 분야와 적극 소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프리콘 단계에서 지반공에 최적화는 이후 리스크 공정에서 베니핏을 제공할 수 있어 적극 활용을 권장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이 결론을 통해서 건설 사고 감소를 위한 제안을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내 건설업은 국내 비교는 물론 해외 비교에서도 최악의 제휴를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습니다. 더욱이 이 최근에는 제휴율이 더욱 나빠지고 있어 돌파가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휴율 개선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조기에 이건 잘하는 거죠. DFS를 제도화했으나 아직 그 인식과 영향이 미미하다. 또한 향후에 DFS 제도의 개선을 기대하지만은 시간이 요원하고 현재
안전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으므로 선제적인 활성화가 필요해서 LLBP 사례의 공유 전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반 공정은 시공의 선행 업무이고 CP여서 DFS를 추진하면 안전 효과가 가중이 됩니다. 따라서 지반 공정이 짐버스키 커브의 앞단,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앞단, HOC 도표의 상단, 이러한 방향으로 DFS를 추진하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 지방공학이 해야 할 선도적인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발표. 네, 모두 큰 박수로 조천아 박사님의 강연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조천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안전 문제 다들 고민만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주소도 못 찾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명확한 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게 그 짐머스키 커브에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의 단계를 시공 단계에서 보아서 집안 공정으로 비유를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 집안이 기할 바가 많다 뭐 이런 희망도 있지만 다른 분야 엔지니어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순서상으로는 집안이 맞지만 집안 공정이 왜 골조보다 기본 설계, 실시 설계에 맞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강조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사에서 노력한 것 중에 한 부분이 이 집안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그 혜택을 모르는 거죠. 심지어 이 건축이나 플랜트 쪽에서는 이 집안은 그냥 아웃소싱 줘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대개 초기에 프로젝트를 놓쳐가지고 결국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망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여러 번 이 집안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안이 항상 선행 공정이죠. 거기서 공기가 절감이 되면은 그걸 누가 가져갑니까? 그 다음에 골조 M&E에서 혜택을 받고 그게 결국은 안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유 있는 공기만큼 안전에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항상 저희들뿐이 아니라 다른 공정의 사람들도 이해하고 특히 PM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짓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을 만큼 지금 안전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강연을 마치겠고요. 네, 초청 강연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네, 2022년도 한국지방공학회 봄합술 발표회에서 초청 강연을 해주신 조천환 박사님께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감사패는 정문경 회장님께서 전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패 내용을 대독하겠습니다. 감사패 조천환 삼성물산 ENG실 전문위원, 기아는 한국지방공학회가 주최한 2022년 봄학술 발표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여 주셨기에 전 회원의 총의로 지방공학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이 패를 드립니다. 3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지방공학회 회장 정문경. 네.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